볼을 뺏겨서 역습을 당할 때 그걸 지연하는 것입니다. 좌측으로 빠지면 후위가 잡아줄 수 있고 우측으로 빠지면 앙귀사가 잡아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세컨 라인에 기껏해야 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지연 행위가 2, 3호에 비해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코스타리카와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저는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동시에 나타났던 경기라고 봤어요. 공격 작업 쪽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포메이션부터 보죠. 우리나라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포메이션으로 소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 건 4-2-3-1이라고 봅니다. 손흥민이 황의조보단 한 칸 정도 아래에서 아주 프리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좌우측 윙어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황희찬은 윙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답게 왼쪽 측면 위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권창훈은 약간 달랐어요. 권창훈은 이렇게 중앙으로 좁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손흥민과 같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보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황희찬과 권창훈의 히트맵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황희찬은 측면에서의 활동이 많았던 반면 권창훈은 중앙 지역에서의 활동이 많죠. 아무래도 황희찬은 측면 지역에서의 1대1 개인 돌파 등의 장점이 있고 권창훈은 중앙 지역에서의 연계나 움직임이 뛰어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 경우 문제가 하나 남는데요. 권창훈이 본래 맡고 있던 우측면이 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측 풀백인 윤종규가 가서 채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날 김진수의 공격 가담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던 건 윤종규였어요. 그림으로 봤을 때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히트맵에서 잘 나타납니다. 윤종규는 특히 공격 시에는 거의 윙어처럼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진수의 움직임이 많이 잡혔냐? 이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좌측 위주로 공격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창훈은 중앙으로 좁혔는데 황희찬은 그대로 측면에 있죠. 그리고 그 뒤를 김진수가 적절하게 받쳐주고 있다. 딱 봐도 왼쪽 숫자가 더 많은 상태예요. 여기에서 프리롤인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서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짧게 풀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되 그게 힘들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올라온 윤종규에게 방향을 전환 그런 식의 패턴을 노릴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의도는 잘 나타났어요. 보시면 좌측에 선수들이 빠글빠글 모여 있는데요. 이러면서 반대편에 벌리고 있는 윤종규에게는 넓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가까운 선수는 윙어인 베네테인데 얘도 마냥 윤종규한테 붙을 수가 없었어요. 중앙 센터백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다른 선수에게 이 지역을 공략당할 위험도 있고 만약 오비에도가 저기에서 1대1을 지기라도 한다면 이걸 커버할 선수가 없어지거든요. 윤종규에게 넘기는 반대 전환 말고 짧게 풀어가는 식의 움직임에선 특히 황희찬의 활약이 아주 좋았는데요. 상대가 뒤에서부터 압박을 해도 개인 능력으로 풀어나오거나 이렇게 황희찬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 뒤로 대신해서 들어가는 손흥민이나 김진수에게 넘기는 식의 연계 플레이에서도 거의 군더더기가 없는 수준의 플레이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선수들도 좋았지만 저는 황희찬의 플레이가 가장 돋보이더군요. 그리고 아까 우측에서 반대 전환 패스를 받는 선수는 윤종규라고 말씀드렸죠. 좌측에서는 황희찬이 그 역할을 수행했는데 볼 트래핑이나 그 이후 과정들도 참 좋았습니다. 보통 우측 중미 지역에 있는 황인범으로부터 그 패스가 나왔는데 거리가 긴 패스였는데도 훌륭하게 받아냈고 상대 풀백과의 1대1 경합도 웬만해선 이겨내더라고요. 그리고 꼭 황희찬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일단 전방까지 전개가 이뤄진 다음은 어땠냐? 지금 중앙에는 손흥민과 권창훈 등이 있죠. 하지만 상대도 당연히 여기 특히 손흥민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두 줄 수비 간격을 좁히면서 여기 공간을 최대한 줄였는데요. 이러니까 사실 그냥 이대로라면 이렇게 김진수까지 최전방에 가담을 하더라도 황희찬까지 모조리 이 두 줄 수비 사이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쪽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 역할을 황의조에게 맡겼어요. 이런 국면에서 황의조는 적극적으로 최전방에 침투했는데요. 상대 입장에선 한 번에 황의조에게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센터백들이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는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손흥민이 볼을 받은 다음에 그 흐름 그대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작업까지 할 수가 있게 됐어요. 황의조는 비록 슈팅이 뜨는 등 폼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힘든 경기력을 보였지만 적어도 그 움직임을 통해서 동료에게 공간을 만드는 데에는 성공한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방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공격 작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약간 아쉬웠을 뿐이지 나름대로 괜찮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못 살린 건 아쉽지만 전술적으로 봤을 땐 일단 기회들을 만들긴 했단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아쉽게 봤던 건 수비 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역습을 당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역습, 즉 공격 대형인 상태 그대로 수비를 해야 되는 순간이죠.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 전방으로 올라간 선수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행위예요. 하지만 최종 공격 시에 김진수까지도 최전방에 가담하면서 거의 2-2-6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그 지연 행위를 할 선수의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양 측면 지역이 심했죠. 공격을 할 때 이 최후방 쪽을 퍼스트 라인, 그 앞을 세컨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컨 라인의 숫자가 둘, 심지어 어떨 땐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세컨 라인에는 3명을 두는 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같은 경우엔 3백이지만 공격 시에 이렇게 좌측 센터백이 한 칸 올라오면서 최전방에 5명, 그 뒤에 3명,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2명의 센터백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김민재가 있는 나폴리의 경우는 좌측 풀백인 후이가 세컨 라인에 가담하면서 최전방에 5명, 그 뒤를 3명, 마지막을 2명의 센터백, 선수들 위치만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2-3-5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컨 라인에 있는 3명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볼을 뺏겨서 역습을 당할 때 그걸 지연하는 것입니다. 좌측으로 빠지면 후이가 잡아줄 수 있고 우측으로 빠지면 앙귀사가 잡아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세컨 라인에 기껏해야 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지연 행위가 2-3-5에 비해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공격 지역에 그만큼 더 많은 숫자가 투입될 수 있기는 했지만 역습을 당할 땐 그만큼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거죠. 이 세컨 라인 구성을 꼭 풀백 중 하나가 안으로 들어와서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중앙 미드필더 하나가 내려와서 2-3-5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2시즌 전까진가 리버풀이 보통 이런 모습을 취했는데 양 풀백의 크로스 능력을 최대한 살리기엔 이 편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 풀백을 모두 올리면서도 중미 중 하나가 내려오지도 않았죠. 따라서 세컨 라인의 숫자가 부족하고 아무래도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선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실점을 당하는 과정 자체에선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잘 드러났다고 보긴 힘들었는데 어쩌면 다음 경기인 카메룬전에서 이게 더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벤투 감독도 수비 문제에 대해서는 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